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기출 보건 문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1번. 인지정서 행동 상담, REBT죠. ABCD 모델 쓰는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네, 바로 정답 작성해보면 REBT는 사신결박 효과 느낌이다. 사신결박 효과 느낌. 그래서 A 하면 선행사건, 액티베이팅 이벤트죠. 선행사건으로 인해서 내담자의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B, 빌리프 시스템입니다. 신념 체계. 내담자가 비합리적 신념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한 결과, 컨시퀀스입니다. 우울, 불안 등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결과, 이펙트, 효과죠. 결과, 합리적 신념으로 이제 대체가 된다. 마지막 F. 여기서는 문제가 ABCDE 모델인데 ABCDEF 모델을 설명해라 라고도 나옵니다. F까지 해보면 F 느낌이죠. 합리적 신념으로 인한 내담자의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감정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또 설명 링크, 이전에 공부했던 영상 링크를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그 더보기란, 제목 클릭하시면 더보기란 있죠. 더보기란 들어가셔서 더 필요하신 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BT에서 또 하나 자주 출제되는 거. 네, 이 문제는 이제 별 5개 빈도로 출제가 되는 문제였고, 마찬가지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3가지 당위성. 이것도 REBT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더보기란에 제가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흥미사정 기법 3가지. 흥미사정 기법은 카드 작업 선호입니다. 흥미, 카드 작업 선호.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 중 3가지 작성하시면 되고요. 직업 카드 분류, 내담자에게 직업 카드를 보여주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중간인 것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작업 경험 분석, 내담자의 과거 작업 경험을 분석해서 흥미를 사정하는 것이다. 흥미를 사정한다라는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 사정은 이제 조사하고 결정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직업 선호도 검사, 네, 직업 흥미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홀랜드 6가지 흥미 유형 기반으로 흥미를 사정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 5개 출제 빈도의 문제였고요. 또 요것과 구분되는 문제가 있죠. 수포의 흥미사정 기법. 요거는 필기 시험에서 자주 봤던 내용일 겁니다. 2024년 1회에 출제가 됐고 표현 조작 조사죠. 표현 조작 조사된 기법이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더보기란에 같이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수포의 흥미사정 기법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를 쓰시오. 네, 4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4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시오라고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별 5개 출제 빈도고요. 기수기 재검받고 반환해. 그래서 재검사 신뢰도는 기수기 반환해다. 기억 효과, 성숙 효과, 그리고 반응 민감성, 환경적 요인의 변화, 기수기 반환해. 네, 상세한 내용은 또 이전에 우리가 몇 번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제가 더보기란에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꼭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홀랜드 흥미 유형 6가지. 요것도 너무너무 단골 출제 문제죠. 별 5개 플러스 별 5개 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현탐의 사진관 아직까지 암기 안 되셨다면 이번 시간에 꼭 정리를 하시고요. 각 6가지 유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까지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앞에 영상 내용을 더보기란에 연결을 해 놓을 테니까요. 꼭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5번으로 갑니다. 내담자와의 상담 목표 설정 시 유의사항을 5가지 쓰시오. 네, 4가지로도 출제가 되고 5가지로도 되는데 이제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5가지는 이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별 1개 출제 빈도인데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바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목표는 구원실기까지였는데 함께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구원실기 상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원해야 되죠. 누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 하면은 실현 가능한 목표. 기 하면은 기술이죠.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하여야 한다. 그래서 상담자의 기술이 이 상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함께, 내담자와 함께 상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구원시기, 함께. 내담자와의 초기 면담 수행 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출제 빈도는 1개인데 2020년 3월에 출제되고 23년도에 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 이전에 또 한번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초기 면담 시 유의사항 4가지 하면 초기 면담 목표는 비밀 사기 필수입니다. 초기 면담 목표는 비밀 사기 필수다. 그래서 초기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고요. 비밀 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사례를 미리 잘 검토를 하고 와야겠죠. 기대. 상담에 대해서 내담자의 기대를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담 초기 면담에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필수 질문들을 확인하고 이제 초기 면담 시에 놓치지 않도록 하고요. 내담자의 수용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면담 목표는 비밀 사기 필수다. 7번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네, 보딘이죠. 3단계 직업상담 과정 출제 빈도 높은 문제입니다. 별 5개고요.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은 당연히 정신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론의 개념도 기법도 통합을 했다.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이니까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정답 작성해보면 보딘, 탐핵변, 탐중변. 네, 탐핵변, 탐중변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1단계 탐색과 계약 설정 단계입니다. 상담 초기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상태, 정신역동적 상태를 탐색하고 앞으로 상담 어떻게 할지 합의하는 단계, 상담 초기 단계고요. 중기 넘어가면 핵심 결정, 중대한 결정이다. 그래서 내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목표를 유지할 것인지 혹은 성격 변화와 같이 좀 더 넓은 범위로 확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핵심 결정, 중대한 결정, 이제 상담이 깊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상담 말기, 변화를 위한 노력, 내담자가 자신의 자아의 명확한 인식, 이해를 넓히고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 변화를 위한 노력, 탐핵변 혹은 탐중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구성타당도 유형에 속하는 타당도 2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네, 타당도라는 것은 뭐예요? 검사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타당도. 타당도가 정확성이라면 신뢰도는 검사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지 일관성이죠. 그래서 타당도에는 내준구가 있다고 했어요. 내준구 안까지. 타당도, 내준구 안, 내용, 준거, 구성 타당도가 있고 안면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성 타당도는 구수변요. 그래서 수렴, 변별 타당도가 있고 요인 분석 까지 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앞에서 우리 공부 몇 번 했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 더보기란에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상세하게 공부하시고요. 정답 작성 바로 해봅니다. 구수변요. 그래서 수렴 타당도라는 것은 얼마나 수렴하는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얼마나 수렴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얼마나 높은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변별 타당도는 반대죠. 관련이 없는 개념을 얼마나 관련이 없다고 확인할 수 있는지, 얼마나 걸러내는지를 보는 것이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은 문항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끼리 묶었어요. 그룹화 지어서 분석하는 것이 요인 분석이다. 구수변요. 꼭 정리하시고요. 네, 이거는 이제 별 5개 출제 빈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도 타당도 관련된 내용은 꼭 이제 정리를 잘 해두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이제 한 문제씩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되신 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지필검사 혹은 평정검사 시에
필요한 면접 혹은 관찰 과정에서 검사자나 평가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오류, 네, 평정자 오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정오차는 후관중 논리다. 평정오차는 후관중 논리다.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서 뭐 좋은 면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까지도 좋아 보이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안 좋은 면이 꽂혔어요. 근데 다른 부분까지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이게 후광 효과입니다. 그래서 평정하는 대상에 대한 특정 인상을 토대로 다른 특성까지 좋게 혹은 나쁘게 평정하는 경향이다. 관용의 오차. 나는 관대하다. 그래서 대체로 점수를 후하게 주려는 경향. 이게 관용의 오차고요. 중앙 집중의 오차. 양극단을 싫어해요. 나는 너무 좌도 싫고 너무 우도 싫어. 그래서 1점에서 7점까지 평정을 할 수 있는데 4점, 3점, 5점 여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중앙 집중의 오차고요. 논리적 오차. 네,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잘못 판단한 겁니다. 논리적 오판으로 인해서 평정하는 오차가 논리적 오차다. 평정 오차, 후관중 논리. 네, 이 문제는 이제 출제 빈도는 별 한 개였어요. 출제 빈도는 높지 않은데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심리검사의 유형을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 출제 빈도는 별 4개입니다. 반대로 객관적 검사의 장단점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장점은 5가지, 단점은 3가지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를 비교하는 내용, 그리고 객관적 검사의 장단점 내용은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영상을 제가 더보기 연결을 해 놓을 테니까요. 더보기랑 가서 정리 안 되신 분들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정리를 해두세요. 그거는 별 5개 빈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투사적 검사라고 하면 이제 모호한 자극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내담자에게. 왜냐하면 무의식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잉크 반점이라던가 그림처럼 보이는 그런 자극을 제시를 해주고 내담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이제 측정하는 것이 투사적 검사입니다. 그래서 투사적 검사의 장점이라고 하면 방독풍무, 단점은 신체 검사 결과입니다. 방독풍무, 신체 검사 결과. 그래서 방어가 어려워요. 독하면은 독특한 반응, 풍부한 반응 얻을 수 있고요. 무의식적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투사적 검사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신체 검사 결과입니다. 신체 검사, 신뢰도 타당도 검증이 어렵습니다. 이제 모호한 자극으로 수검자의 이런 자유로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목적이기 때문에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는 게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채점 해석도 어렵겠죠. 그리고 검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객관적 검사는 그냥 정해진 보기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검사 결과의 개인 간 비교가 어렵다. 이것도 표준화된 검사는 이제 결과 비교가 쉽죠. 그리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주관적 검사는 개인 간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반대로 이 신체 검사 결과는 객관적 검사의 이제 장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네, 11번 스트롱 직업흥미검사 척도 3가지를 쓰시오. 출제 빈도는 별 5개고요. 네, 2020년 3회, 21년 1회 출제되고 24년 1회까지는 아직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스트롱 흥미 검사는 이제 3가지 척도, 계기일직입니다. 계기일직, 스트롱한 계기일직, 개인 특성 척도, 기본 흥미 척도, 일반 직업 분류인데요. 일반 직업 분류는 이 홀랜드 6가지 유형으로 결과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홀랜드 6가지 유형의 결과를 조금 더 세분한 것이 기본 흥미 척도예요. 기본 흥미 척도는 25개 영역으로 결과를 제시해 주고요. 마지막 개인 특성 척도는 여기 나와 있듯이 4개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학습 유형, 리더십, 모험심 유형으로 측정하는 것이 개인 특성 척도다. 스트롱한 계기일직.
진로 성숙도 검사 CMI. 네, CMI의 능력 척도 중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진로 성숙도 검사 누가 개발했죠? 네, 크라이티스입니다. 크라이티스 하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 기억이 나죠. 먼저 포괄적 직업 상담 크라이티스고, 그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개발한 검사가 바로 이 진로 성숙도 검사 CMI.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직업 문제 유형의 분류. 네, 직업 문제 유형 분류는 윌리엄슨, 보딘, 크라이티스 이렇게 세 분이 계셨죠. 그래서 진로 성숙도 검사의 능력 척도. 자,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가 있어요. 진로 성숙도 검사. 그래서 태도 척도는 5가지 모두 암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능력 척도는 3가지 쓰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출 문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참독성 타결, 이거는 태도 척도, 평정 목계문, 이거는 능력 척도입니다. 능력 척도 보시면 자기평가, 직업 정보, 목표 선정, 계획, 문제 해결. 자기평가, 네, 자신을 이해하는 내용이죠.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 직업 정보, 직업 세계 관련 정보를 획득, 평가하는 능력. 목표 선정하는 능력이고요. 계획하는 능력. 네, 문제 해결 능력.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정 목계문 암기를 하시고요. 태도 척도 같이 이제 정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우리 기출 문제 공부했던 내용 또 제목에 더보기란에 연결을 해둘 테니까요. 들어가셔서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분석 자료의 활용 용도 4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4가지 말고 6가지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네, 24년도에 6가지가 출제됐었죠.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고 하면 직무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죠.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직무 분석의 결과로는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가 있죠. 네, 우리 필기 때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 내용과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 조건을 조직적으로 밝히는 절차가 직무 분석이다. 직무 평가와 구분을 하셔야겠죠. 직무 평가는 뭐예요? 직무 평가는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직무가 더 중요하고 어떤 직무는 덜 중요하고 회사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직무 평가다. 그래서 직무 분석 자료는 직무 분석 결과 모교 배치돼서 평평한하다. 모교 배치돼서 평평한하다. 모집 선발에 활용되고요. 교육 훈련에 활용되고요. 직무 분석 자료 배치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평가 시에도 활용되고요. 직무 평가에도 직무 분석 자료를 사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직무 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순위를 매기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이 이제 결과물로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직무의 상대적 순위를 매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관리 및 작업 조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이 된다. 왜냐하면 그 직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환경 개선에 활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무 분석 결과 모교 배치돼서 평평한하다. 네, 다음은 한 기업의 노동량, 임금, 한계 수입 생산을 나타내는 표이다. 그래서 한계 노동 비용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2번에서는 최대 수익을 내는 노동량과 임금, 이윤 극대화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한계 노동 비용이라고 하면 한계의 개념을 잘 이제 이해하셔야겠죠. 그래서 한계, 영어로는 marginal이라고 했습니다. 단위당 변화량, 의미가 이제 한계의 개념인데요. 한계 노동 비용이라고 하면 노동력이 한 단위 더 투입됐을 때 노동 비용의 변화량, 노동 비용의 증가량, 이게 한계 노동 비용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한 명 더 늘어났을 때, 한 명 더 투입했을 때 노동 비용의 변화량, 이게 한계 노동 비용이다. 그러면 한계 수입 생산은 뭐예요? 한계 수입 생산은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이거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에 늘어나는 수입이에요. 네, 생산물의 가치다. 그래서 한계 수입 생산은 한계 생산 가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윤 극대화 문제 공부할 때
이제 한계 생산물의 가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한계 수입 생산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생산물의 가치가 한계 수입 생산이다. 그래서 이 한계의 개념,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 노동 비용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데요. 한계 노동 비용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노동력이 한 단위 더 투입됐을 때 노동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총 노동 비용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노동 비용을 먼저 구하면 5명, 이제 명이라고 할게요. 노동 공급 단위를 5명이 이제 6원씩 받으면 총 노동 비용은 30원. 6명이 8원씩 받으니까 총 노동 비용 48원.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70, 96, 126, 160 이렇게 나옵니다. 총 노동 비용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한계 노동 비용을 구할 수 있죠. 노동 공급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 더 추가될 때 증가하는 노동 비용의 변화량 얼마예요? 네, 18이죠. 다음, 노동 공급이 한 단위 더 투입됐을 때 총 노동 비용의 변화량 22. 네, 이렇게 해서 한계 노동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한계 노동 비용 구했어요. 그러면 노동량이 7단위일 때 한계 노동 비용은 2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계산식과 답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요 표 내용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총 노동 비용은 어떻게 구했어요? 노동 공급 단위 곱하기 임금이었죠. 그래서 노동 공급이 6단위일 때는 6 곱하기 8 해서 48이다. 노동 공급이 7단위일 때는 7 곱하기 10 해서 70이다. 그래서 노동량이 7단위일 때 한계 노동 비용은 70에서 48을 빼니까 22이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로 가서 최대 수익을 내는 노동량과 임금을 구하시오. 이윤 극대화 조건입니다. 이렇게 한계 수입 생산, 한계 비용 개념이 나오는 이윤 극대화 문제는 항상 이렇게 이윤 극대화 조건을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먼저 한계 수입 생산을 보시면 62, 50, 38, 26 이렇게 어떻게 돼요? 네, 한계 수입 생산은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한계 노동 비용을 한번 보시면 18, 22, 26, 30, 34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죠. 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 사례에서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한계 노동 비용은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한계 수입 생산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수요 곡선이고요. 이렇게 한계 노동 비용 늘어나는 거는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노동 시장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한계 수입 생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증가하는 수익이죠. 증가하는 수익. 이거는 뭐예요? 공급 곡선은 증가하는 비용의 의미잖아요. 한 단위 투입했을 때.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보면은 요게 가로가 노동량이에요. 노동량을 요만큼 투입을 했을 때 요게 증가하는 수익이고 요게 증가하는 비용이에요. 그럼 요만큼은 어떤 의미예요? 네, 이익이 남는 거죠. 이윤입니다. 요 지점까지 늘렸어요. 노동량을 요 지점 요만큼 요 지점까지 늘렸어요. 그러면 요게 증가하는 수익, 요게 증가하는 비용, 요만큼, 요 남는 만큼이 이윤이 됩니다. 그러면 요 지점까지 노동력의 공급을 늘렸어요.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수익과 증가하는 비용이 같으니까 이윤은 0이 됩니다. 맞죠? 노동량을 여기까지 늘렸어요. 네, 여기까지 투입을 하면은 어때요? 이번에는 늘어나는 비용이 늘어나는 수익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윤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어디까지 노동량을 늘리겠어요? 네, 여기 둘이 만나는 지점까지
노동량을 늘리게 됩니다. 이 지점까지 노동량을 요 지점까지 노동량을 공급했을 때 이윤이 최대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예요? 한개 수입 생산과 한개 노동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 요 지점이죠? 요 지점까지 노동량을 늘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 기업이 최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한개 수입 생산과 한개 노동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 공급량을 늘리게 된다. 따라서 최대 수익을 내는 노동량은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지점, 한개 수입 생산과 한개 노동 비용 같아지는 지점 여기죠. 그래서 8단위가 되고요. 임금은 1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이 한개 수입 생산, 이윤 극대화 관련 문제, 우리가 앞에서 두 문제를 공부를 했었어요. 2024년도 1회부터. 그래서 그 두 문제도 제가 제목에 더보기란에 연결을 해놓을 테니까요. 이제 추가적으로 또 유사 문제니까 같이 공부해보시면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 문제로만 보면 출제 빈도는 별 2개인데 이윤 극대화 문제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빈번하게 출제가 되죠. 실업률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 이제 이윤 극대화는 좀 그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단골 문제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차근차근 좀 이해하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15번.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하방경직성 원인 5가지 쓰시오. 네,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죠. 별 5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금 하방은 최저노역 때문에 환장한다. 최저노역 때문에 환장한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 하방, 아래 방향으로 경직되어 있다라는 거죠. 임금이 한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는 성질. 이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그 원인, 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하방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노동조합이 강력하면 임금을 회사 입장에서는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역선택 가능성, 반대 선택을 한다는 거죠. 기업이 임금을 내리려고 하면은 어때요? 좀 능력 있는 노동자,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의 역선택 가능성이 원인이 되고요. 화폐 환상. 화폐 환상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명목 임금을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제 명목 임금, 실질 임금이 있는데 명목 임금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명목 임금은 바로 이제 우리 급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데 실질 임금은 뭐예요? 실구매력을 반영한 임금이죠. 물가 상승을 이제 반영해서 실구매력을 반영한 임금이 실질 임금. 하지만 노동자들은 화폐 환상으로 인해서 명목 임금, 눈에 보이는 명목 임금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임금은 내려가기 어렵다. 장기 근로계약. 노동자와 장기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임금의 조정이 어렵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로 근로계약을 하면 올해만 좀 어떻게 좀만 좀 낮춰서 뭐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장기 근로계약은 이러한 것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최저 노역 때문에 환장한다.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직업 정보, 그 중에서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 기능의 의미를 기술하시오. 네, 이것은 출제 빈도 별 2개짜리 문제고요.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 정보는 일단 6가지 이상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는 정숙한 장소 환경에서 코드 2개 뽑고 육체기강 잡아야 합니다. 정숙한 장소 환경에서 코드 2개 뽑고 육체기강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하면 정규 교육이죠. 숙련기간, 장소, 작업장소, 환경, 작업환경. 코드 2개 하면 한국 표준직업분류 코드, 한국 표준산업분류 코드. 이 코드 2개고요. 육체활동. 기는 기능이죠. 직무 기능입니다. 강도, 작업 강도. 네,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6가지
이상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교육이라는 것은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규교육 수준이고요. 네,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입니다. 숙련기간, 이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훈련 숙련기간이다. 직무 기능은 DPT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피플, 띵.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관련된 특성이다. 직무 기능, DPT.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3가지 쓰시오 해서 6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출제 빈도는 별 4개고요. 이제 4가지, 3가지는 최소 정리를 해두시고요. 4가지 이상 정리해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생수주, 계기산, 휴청설, 담보, 중보. 네, 산업 결정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표준 산업 분류에서 어떤 분류로 넣을지, 네,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는 방법을 보면 생수주, 생산 단위 활동은 수행하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생산 단위 활동은 수행하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하고요. 요걸로 결정하는 게 적합하지 않으면 종업원 수, 노동시간, 임금, 급여, 설비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계기산,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르게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산, 기간,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이 가장 많은 기간 중에 산출액이 가장 많은 활동으로 산업을 결정한다. 휴청설, 휴업 중이거나 청산 중인 사업체는 어떻게 산업을 분류할까요? 네, 휴업 이전이나 청산하기 이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고려해서 산업 분류를 해야겠죠. 설립 중인 사업체는 어떻게? 설립 이후에 하게 될 사업을 보고 산업 분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담보 중보.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 그래서 그루잠전자 얘기했었습니다. 그루잠전자의 영업, 연구개발, 구매, 경영관리 어때요? 1개 부서로 포함이 되죠. 그리고 중보, 중앙 보조 단위.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 단위, 지주회사가 있죠. 네, 그루잠 지주회사가 있고 그 안에 그루잠전자, 그루잠교육, 네, 그루잠테크 이렇게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수주, 계기산, 휴청설, 담보, 중보.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순서대로 쓰고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출제 빈도 높은 문제죠. 별 5개 문제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주체생 혹은 포괄적 주된 직능 생산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주된 직무를 우선으로 고려하죠. 먼저 포괄적인 업무다라고 하면은 업무에 이제 여러 가지 직무가 있는 경우죠. 업무에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럴 때 포괄적 업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주된 직무를 우선으로 분류한다.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관련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대 교수는 강의, 연구, 진료, 처치 중에서 가장 관련이 많은 항목으로 분류를 한다. 다음,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그래서 주된 직무 우선 원칙으로 분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요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이한 수준과 훈련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에 가장 직능 수준이 높은 걸로 이제 고려를 해서 분류를 한다는 거죠. 직업 분류를. 그래서 조리와 배달 직무 비중이 같으면 조리가 직능 수준이 더 높으니까 조리사로 분류한다. 다음 생산 업무 우선 원칙. 네, 요거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으로도 분류가 안 된다, 어렵다 하면은 요 3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업무 우선으로 고려해서 직업 분류를 한다. 그래서 빵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우선이기 때문에 제빵사, 제과원으로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포괄적 주체생, 포괄적 주된 직능 생산 꼭 정리하시고요. 포괄적 업무 직업분류 원칙과 함께 세트로 같이 정리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 결정 원칙. 이것도 별 5개 출제 빈도니까요. 제가 더보기란에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 정리해 놨으니까요. 같이 정리하시고 암기까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2020년 3회 실기 기출 보건 문제 정리해봤고요. 이제 또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네, 복습 잘 하시고요. 이제 이해 잘 하시고 나서 암기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같이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